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 화면에 잡혔습니다. 66년 만에 나온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역사적인 세계사의 역사적인 장면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생중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의 북중러 한 프레임에 잡힌 이 상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계 질서가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등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서 트럼프의 그 초강대국으로서의 일방주의적인 세계 전략으로 인해서 이 서방의 진영이 상당히 좀 그 와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균열이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셔서 한미일 관계는 전략적 그 협력을 강화했는데 저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전승절 기념일이니까 큰 행사가 있어서 다 참석한 거지만 북중러 3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게 66년 만이라는 게 혹시 저쪽도 상당히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쪽도 강화되고 저쪽도 강화되면 그게 신냉전이죠. 그래서 과연 신냉전 구도로 갈 것이냐 여부가 제일 우리의 이제 관심 사항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을 해서 뭐 모종의 행사라도 같이 할 것이냐 향후에도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 관련해서는 북중러 세 정상만 모일 자리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셋 다 모이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근데 주빈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미국이나 서방을 겨냥해서 이렇게 반대 진영에서도 상당한 유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만 반면에 중국이 굉장히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무역 상대가 EU고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EU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너무 가깝게 하는 것이 시진핑한테 부담이고 또 하나는 북한도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하는 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늘 하는 얘기가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가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비판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삼국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인류 사회가 미래 협력과 평화 공존으로 가야지 왜 자꾸 대립 질서로 가냐? 라고 해왔는데 북중러 삼각 동맹식으로 가면 자기가 한 말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와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해서 일면 강화되는 걸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동맹이나 이렇게 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따라서 삼국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 외교라는 게 참 정말 얇게 선을 잘 타야 되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만약에 3자 정상이 만났다. 그리고 뭐 해난 구조라도 같이 훈련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의미가 좀 색다르죠.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EU나 미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막루에 오르기 전부터 막루에 오르고 또 연회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아까 푸틴과 김정은이 한 차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글쎄 결국은 뭐 막루에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어떤 표정을 짓느냐. 1959년에 김일성이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주빈이고 그 호스트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호지명입니다. 호지명이 이제 베트남의 주석이죠. 그 옆이 아마 러시아의 수슬로프인가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당서열 뭐 한 3위쯤 되는 사람이 그 옆이 주엔라이. 그 다음에 김일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마오쩌둥 오른쪽은 후르시초프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오쩌둥으로부터 네 번째에 김일성이 위치했었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지금 바로 옆에 섰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진 거잖아요. 놀라운 거죠.
사실 김일성은 자기 손자지만 김정은을 만나주지도 않고 손자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할아버지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진도 한 장도 남아있잖아요. 같이 찍은 사진이.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제가 할아버지가 못다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베트남에 저 호지명이 있었다면 지금도 베트남 주소 왔거든요. 지금 베트남 굉장히 경제 발전도 하고 경제력으로 보면 북한이 한 10배쯤 될 겁니다. 그런데도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가 외교를 상당히 잘했다는 걸 쾌조를 부르지 않았을까. 예. 거기다가 지금 김주애를 데려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것도 아마 사전에 조율했을 텐데 북한에서 다 받아줬다는 거. 중국에서. 그리고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이 짜이치라고 시진핑의 아주 절친인 서열 5위인 사람이 마중 나왔고 예. 외교부장도 나왔고 베이징 당서기도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이쪽에 그 텐진에 도착했지만 텐진 당서기가 나왔어요. 텐진 당서기는 서열 24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중 나온 사람만 보면 김정은이 더 대우를 잘 받았으니까 예. 김정은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지금 속으로는 쾌조를 했다고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지도자가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기록 영화도 남지 않습니까? 네.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이 상당히 이번에 위신을 보여줄 만한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저거 막루에 서서 그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나란히 쓴 거는 아마 두고두고 써먹을 겁니다. 할아버지도 못하는. 네, 저 트럼프 만난 거 이상으로 예. 이게 사실 그 강하고 나라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대단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섰다는 거. 그리고 저렇게 3명만 있었으면 저렇게 섰겠지만 다른 정상들 뭐 20여 명의 정상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섰다는 거는 예. 김정은으로서는 자랑하고 싶겠죠. 지금 이 영상도 아마 기록용엔 반드시 들어갈 영상이겠네요. 그렇죠. 세 명이 나란히.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데 사진 찍을 땐 단지 펑리안이라고 시진핑의 부인이 영부인이 그 서고 펑리안 바로 밖에 섰습니다. 푸틴은 바로 시진핑하고 붙어서 섰고 그렇지만 뭐 그 펑리안은 그 영부인이니까 그렇다고 뭐 차별받았다고는 볼 수 없죠. 예. 시 주석이 열병식 연설에서요. 세계는 대화냐 대립이냐,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 앞에 서 있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둔 걸까요? 아주 미중 관계를 확실히 인식하고 하는 거죠. 예. 중국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임이냐면 미국하고 대립하는 게임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질서 운영 방식이 너무나도 지금 일방주의적이고 세계 평화나 공동 번영을 향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전부터요.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내놓고 있는데 예. 첫 번째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같이 공동 번영하자. 그다음에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내놔가지고 우리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해서 우리 공동으로 문화를 번성시키자 했는데 엊그저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뭘 내놨냐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내놨어요. 국제 질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일방주의적인 방식이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 중국은 주권을 존중하고 상호 내정 간섭 안 하고 서로 화해롭게 지내자라는 걸 내놨어요. 이거 지금 미국이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자나깨나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이게 미국의 국익 증진이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미국이 불량 국가라고 생각하는 시진핑은 하는 얘기가 인류 공동 운명체를 얘기하면서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같이 번성하고 주권 존중하고 내정 간섭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두 해니까 그렇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세계가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한번 다시 한번 세계 질서 운영 방침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다가 네. 중국은 해방을 도운 미국 희생 잊지 말길 그리고 푸틴 김정은의 안부 전해달라 약간은 익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신경 안 쓰는 듯 평온한 척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메시지 계속 내놓잖아요. 예. 첫 번째 메시지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이 지낸다는데 뭐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뭐 난 그들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같이 막내 쓰고 이렇게 또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한 차 타고 가고 그다음에 뭐 김정은이 푸틴한테 강력히 지지한다는 얘기 하니까 이런 거 들으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더구나 예. 북한하고 러시아는 동맹 관계고 파병해가지고 사실은 미국하고 지금 정면 대립의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푸틴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메시지는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푸틴과 김정일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러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반미 음모를 짜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예. 야유한 거죠. 야유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심기는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예, 미국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네. 푸틴, 김정은의 안부 전해달라 이렇게 올렸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쓸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미일, 북중러 뭐 원치 않든 이렇게 구도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이 행사 한반도 정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단지 양자 관계로 북중, 북러, 그다음에 중러 이 관계에서 뭐 조금 진보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서 중국에게 경제 원조도 받고 지금 10월 10일이 당창건 80주년입니다. 열병식 10,000명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체조 10만 명 정도가 한다 그래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북한에서 엄청난 행사를 하니까 시진핑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이렇게 중국에게 전략적 협력도 하고 푸틴도 만나서 다시 협력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심 트럼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전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잘하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더 커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중러 삼각 동맹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너무 우리에게 도전적이라고 하면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게 뭔가를 생각해서 얻어낼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가능성은 적은 걸로 많이 코멘트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북한과 미국이 만날 가능성이 올 10월 말 경주 에이펙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에이펙에서 만날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 다자회담에 이번에 처음 갔지만 베이징에서 만난 사람하고 경주에서 만난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여기는 서방 위주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 중국하고 친하니까 권위주의 정치인들이고 베트남 주석이라든지 뭐 이란 대통령이라든지 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긴 다릅니다. 이시바 총리 오고 호주 총리 오고 예. 뉴질랜드. 여기로 오면 경주 말씀이시죠? 자칫하면 경주에 오면은 김정은은 자기가 따돌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신변 안전도 문제지만 안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다라고 여겨지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경주에 와서 내가 잘하면은 좀 짬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잠깐 어디 갔다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판문점을 간다든지 원산을 간다든지 좀 더 멀리 간다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푸틴의 중재로 김정은을 만난다든지 예. 아니면은 원산에 갈마지고 지금 해안에 관광지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트럼프도 관심이 많잖아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원산에 갈 수도 있고 단지 이제 기자들을 잔뜩 데리고 가야 되겠죠. 기자 데려가서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면 원산에 갈 수도 있고 이 판문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꼭 경주에 안 오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길을 열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에이펙은 좀 가능성은 떨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을 했는데 네. 방송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라고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 네. 소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수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악수는 했고요. 열병식에서 앉은 자리는 한 4, 50m 떨어졌다 그래요. 예. 굉장히 멀리 앉았죠. 그러나 이제 만나서 잠깐이라도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그 한 얘기에 대해서는 내일 기자회견 하시면서 특파원 만나서 얘기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한두 마디 이상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푸틴하고 한참 얘기를 했나 봐요. 우원식 의장님이. 예.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의외로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저기 사진 나오네요.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님한테 김정은하고 만날 텐데 김정은한테 무슨 얘기를 전해줄까요? 얘기를 했다는 예. 겁니다. 이런 건 굉장히 그 우호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 평화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부탁했다라는 뭐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내일 베이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했을 때 어떤 말을 혹시 나눴을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열병식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중국의 무기였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자세히 모르지만 둥펑 61 이건 뭐 미국의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고 네.
또 미국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무기도 등장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미국 봐라 이거네요.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지금 제일 그 신경 쓰는 게 중국 근해에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항공모함 타격이 우선 A2AD라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의 접근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사일 쏘면 그러니까 인지 17, 인지 21 이런 건데요. 항공모함 쏘면 항공모함 박살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조금만 더 개발되면 대만에서부터 1000km 떨어지는 데까지 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한국의 사드 기지를 초토화하는 무기 보여줬죠. 예. 그다음에 괌과 필리핀 겨냥하는 거 보여줬죠. 지금 말씀하신 등풍 60일이 오늘 나왔는데요. 사실은 등풍 40일이 15,000km입니다. 근데 등풍 60일은 2만 km예요. 거기다 또 하나 더해서 등풍 5C인가? 그걸 5C를 내놨는데요. 예. 이거는 2만 km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미사일이라 그래요. 아, 예. 그런 거의 로켓 수준이네요. 예, 근데 예. 가장 주목되는 거는 지금 중국이 로봇에서 지금 앞서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인 장갑차, 무인 탱크, 무인 잠수정, 그다음에 AI 기반 스텔스 드론 이런 것들을 잔뜩 내놔가지고 미국에 거의 버금가는 예. 미국이 볼 때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군사력을 오늘 과시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열병식이 끝나고 연회가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차량을 타고 같이 어디론가 네.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을 향해서 모든 걸 다해 돕겠다라고 네.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싱크를 한번 들려주시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하겠다라는 음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려주시죠.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이걸 강화해서 양국 인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간인데 바쁘신 시간 내서 또 이런 자리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다 도울 용의가 있다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글쎄요 이걸 계속 북한이 매달릴 수 있을까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파병은 김정은이 던진 상당히 그 묘수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고 동맹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난관에 처했던 기술들 다 받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득을 엄청 얻고 그 대신에 이제 병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거의 2,000명 가까이 죽었다 그럽니다. 저 베이징 가기 전에 그 사람들 유가족들 포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포상을 하고 저기를 갔는데요. 지금 형제적인 우위로 당신과 러시아의 인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 얘기는 지금 전쟁이 끝나도 거기서 건설 같은 걸 계속해서 돈도 계속 벌고 러시아하고의 동맹적 우위를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 디딤돌을 찾겠다 하는데 저게 단지 푸틴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시진핑 당신도 좀 들으시오. 내가 이만큼 의리가 있어가지고 러시아를 저렇게 도와줘서 푸틴도 저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날 이렇게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나한테 좀 지원도 해주고 지금 북한의 소고기하고 쌀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당 창건 행사해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지원을 지금 아마 받아갈 거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저런 게 김정은이 젊지만 외교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전략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이번에 김정은이 여러모로 면모를 좀 보여준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외교 술이 보통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 말에 김정은이 그 당 고위 관료들한테 내가 이제 러시아하고는 이제 상당히 했으니까 중국하고 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좀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런데 금년 여름까지 거의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대사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교류하는 메시지를 줘서 중국도 이제 7월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중국 대사가 막 움직여서 지방도 시찰하고 막 거기에 또 최룡해가 또 연해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이번에 갔는데 가가지고 하는 행보나 대우받는 거 이런 게
정말 그동안 7년 동안 소원했던 관계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가볍게 정상회담 한 것 같아요. 일본하고 미국한테 너무 많이 양보했고 다행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제 다 우리 이익을 챙기면서 실용주의적으로 하니까 이제라도 이제 제자리 찾은 게 전 다행이라고 좀 봅니다. 예. 김주의 동행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뭐 거의 못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네, 못했고요. 특히 못한 게 사회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예. 이게 부부 동반 외교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많이 정상들이 부부 동반으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리설주가 엄연히 지금 건재하잖아요. 건재한데 아무리 후계가 급하다고 이러서니 자기 딸을 13살밖에 안 된 딸을 저렇게 데리고 나타날까 했는데 버젓이 데리고 나타났는데 저게 아마 사전에 조율이 다 돼가지고 예. 당연히 중국에서도 놀라지 않고 당연히 저러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김정은도 배려를 해서 저 막루에는 올라가지 않고 모르죠. 연회장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주애를 저렇게 하는 거를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 예. 북한의 외교력이 만만치 않다.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세습 구도가 김주애로 정해졌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상당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내년 1월 달에 당대회 하는데 당대회 때 뭐 이렇게 이제 뭐 김주애 장군이라고 샛별 장군이라고 칭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예. 일설에는 뭐 아들이 있는데 뭐 중국의 지방에서 유학 중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근데 예. 만약에 그렇다면 만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김정은의 동태를 잘 살피면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김주애를 후계로 대체로 정한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김정은의 지금 몸무게가 지금 130kg, 140kg예요. 예. 그러니까 키가 170인데 165에서 170인데 너무나 비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언제 자기가 쓰러질지 모르는데 김정은도 자기 건강이 제일 위주지만 그래서 자기가 쓰러질 때 체제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하겠냐? 역시 내 자식밖에 없다. 그래서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건강 이상이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이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건강 이상은 뭐 거의 상시적으로 느끼는 예. 거고 하고요. 스위스에 유학을 해서 에몬탈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다가 저 젊은 나이에 그 나이 자기 2배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하느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술로 달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로 봐서도 김정은이 쓰러지는 게 과연 우리한테 이득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4대 세습 구도가 뭐 거의 확실시 된다. 네. 베이징역에 김주애가 나타났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당장에 뭐 김정은이 쓰러지는 건 아니니까 예. 우리로서는 김정은이 쓰러지더라도 완전히 혼란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집단 지도체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집단 지도체는 과연 어떤 성격일 거냐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쓰러졌을 때 김여정이 도와주면서 김주애가 형식적으로 국가 원수를 하면서 리설주하고 김여정이 도와주면서 수렴청정을 하든 어떻게 되든 일단은 안정된 상태에서 그 북한이 서서히 이렇게 동독처럼 예. 선거를 통해서 무너지거나 그런 걸 제일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남북 관계를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빨리 개선을 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 났을 때 결국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도와줘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도와주는 거고 중국은 당장에 급변 사태가 나서 지방에 반란이라도 나면 군대 끌고 들어가가지고 영변의 핵시설을 장악한다는 명목으로 군대 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북한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도 중국이 평안북도는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 옛날에 한사군도 설치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여기 과거에 우리 땅인데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까지도 내다보면서 너무 남북관계 대결적 위주로 보지 말고 남북 교류 협력도 하고 예.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또 여기저기 투자 같은 것도 하고 트럼프가 한다 그러면 같이 투자도 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개선해 놔야 이런 때 우리가 감당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도 지내셨고요. 외교하면 전문가인 전 국립외교원장
홍현익 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이슈는 오늘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여쭐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